이번 주 현장 속으로는 일상을 버리고 국회 정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무슨 이유로 이러는 건지 저마다의 사연을 들고 국회 앞으로 나온 이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지는 뉴스픽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해결책 또한 모색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방송이 새롭게 준비한 기획 취재 프로그램 현장과 사람의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이지원입니다. 사회 곳곳에 감춰져 있던 사실을 조명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 현장 속으로에서는 평범한 일상을 잃고 국회 앞으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들이 국회로 나온 이유를 석대성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2024년의 여름. 그리고 그 속에서 저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국회 앞에는 자신의 일상을 잃어버린 지 오랜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여서 17일 만에 죽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권 말살하는 격리 강박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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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원청 사용자가 진짜 사장이 저를 이제 노조한다고 길바닥에 이렇게 갖다 버린 거잖아요. 이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우리가 20년을 근무를 했어도 퇴직금도 한 푼 안 주는 것이고 뭐 그렇게 하니까 당장 수입이 바로 끊어지는 거잖아요. 한참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잘 해야 될 때 이런 이슈가 터져서 개인적으로도 커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아쉽고 너무 절차적으로 말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법안이 통과된 순간 이제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불려 나갈 것이고 이러다 보면 시설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중업선들이 모욕당한 게 뭐냐면은 이건 뭔지 알죠? 이렇게 욕을 하면서 네가 키워라 그래. 날더러 네가 키워라. 저도 하다 안 되니까 집 팔아가지고 집 팔아서 제 경비로 쓰는 거죠. 제가 한 3년을 지나다니는데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돼요. 혹시 이런 거 보실 때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우리 얘기 중에 제가 전자파 고문을 10개월 이상 당하고 있는데 일상을 잃고 국회 앞에 나온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올 여름 중에서도 가장 무더웠던 8월 넷째 주. 국회를 찾아온 한 무리가 목소리를 냅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계속 존재하면서 정치권을 로비하고 그 정치권들은 그런 것들을 눈치 보느라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전국에는 폐쇄하는 법안, 이런 법안들로 앞으로 또 있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유명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이 사망한 것이 이들을 국회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당시 다이어트 중이었던 이 여성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약에 중독돼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들어왔다가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정신병원은 폐쇄해야 한다. 안에서의 일이 외부에 알려지기 쉽지 않은 정신병원. 이들은 감시체계 부재를 막기 위해 고문과도 같은 격리와 강박을 금지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집회가 열리는 동안 옆에는 흰 소복을 입은 중년 여성들이 또 다른 이유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들의 자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기 때는 정상적으로 해보고자 특수교육에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 다 시켰지만 일반 학교는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시설에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니까 아이가 살만한 곳이더라고요. 41살 1급장애 자녀를 둔 변현숙 씨. 현재 변 씨의 아들은 경기도의 한 장애인 시설에 있습니다. 집에서 저처럼 한 10살 무렵까지 시키다 키도 커지고 감당할 수가 없게 되면 시설을 찾게 되는 시설이 최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은 시설에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80%는 발달장애인, 이 가운데 98%는 중증 발달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 장애인의 부모들은 이 법을 악법으로 봅니다. 의사 결정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들을 상대로 시설 관계자가 탈시설 의사를 인위적으로 이끌고 시설에서 내쫓아낼 수 있어서입니다. 해마다 한 명 한 명 다 탈시설 당할 것이고 시설은 전장현의 의도대로 없어질 것이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할 테니 예산만 달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거죠. 장애인 자녀를 돌볼 여력을 다해 자식을 살해하거나 결국 함께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에겐 더 이상 남일이 아닙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그 몸도 불편하고 판단하는 것도 한두 살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놔두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점심시간 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온 사람들. 귀를 찢을 듯 큰 음악 소리가 도심에 소음을 더합니다.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가 보니 오랫동안 국회 앞을 점거하고 있던 천막.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 속 의지할 건 작은 선풍기 2대뿐. 받아든 얼음물도 순식간에 녹아들 정도의 더위. 이들은 국회 앞에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고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웠던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리점이 사정이 문 닫고, 두 번째 대리점 사정이 문 닫고, 세 번째 대리점에서는 거의 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근무했으니까 뭐 한 20년 하여튼 20년 가까이 근무했죠. 95년부터 현대차에서 특수고용직 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장석관 씨. 지난해 말 일하던 대리점이 폐업했지만 다른 대리점으로 자리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2018년 10월에 노동조합에 가입했어요. 가입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유언무언의 그 압박. 현대자동차는 대리점이 그렇게 폐업을 하면 인근으로 배치를 해줘요. 조합원들 탈퇴시켜라. 탈퇴 못 시킨 대리점들은 폐업시키고. 허남성 씨와 김영수 씨도 같은 경우를 겪고 국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새로 대리점이 생겼어요. 그 대리점이 생겼는데 거기로다 재배치를 안 해주고 현대기아자동차는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배치를 못 해준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 나오게 됐죠.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한 16명 정도 되는데 그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절체절명이었죠. 수입이 있다가 수입이 그냥 딱 끊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지 못하는 거죠.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지에 내몰린 이들. 외면한 회사와 대답 없는 국회. 살인적 더위와 장마에 하루하루 지쳐만 갑니다. 장마철에 장마철에 이제 이렇게 배수가 쫙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뭐 인도잖아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 이게 조금 흘러가지고 이제 여기 어떤 데는 그 지회장에게 신발이 둥둥 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다 이제 비가 그치면은 여기 이제 흘러나가서 그냥 있고. 판매 대리점 차장에서 노조 사무장으로 바뀌어버린 명함이지만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간절합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4일을 오거든요. 월, 화, 수, 금 이렇게. 답답한 거죠. 원청 사용자인 현대자동차하고 교섭도 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매일 되돌이펴니까 이제 그것이 답답하죠. 침묵의 시위를 벌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본사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산업은행 직원들입니다. 은행원들이 보기에 이게 뭐 대출 1억 원 나갈 수도 없는 정도의 그런 검토, 그 정도 수준에서 이유라든지 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알려주지도 않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정치권의 급한 정책 추진, 가족과의 생이별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무조건 이제 기러기 아빠를 해야 되는 상황이 강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직도 당연히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마지막 퍼즐, 산은법 개정안도 어느덧 국회에 상정된 상황. 직원들은 걱정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아야만 하는 국회 앞 사람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차 한 대가 국회 대로를 오갑니다. 차량 운영자는 서울 서초구에서 온 김종우 씨. 가구 단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김 씨는 투기 세력의 압력에 못 이겨 결국 생계의 털을 뺏기고 쫓겨났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집 팔아가지고 집 팔아서 제 경비로 쓰는 거죠. 제가 어떻게 살아온 거를 알고 제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불법 적폐 세력들이 이렇게 이득을 가게 해줘야 한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국회뿐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과 시청 등 서울 시내 곳곳을 달리고 있는 김종우 씨. 부당함에 대한 분노는 이제 정권으로까지 커졌습니다. 불법은 불법이에요. 이게 제가 할 일 없어 이거겠어요. 저도 욕심이 많고 이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인간이 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저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못 버텨요. 그렇게 3년째 김종우 씨가 이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이런 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은 되살리고 올 수 있는 데가 보장도 없지만 시간이 사회적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렇게 여러 이슈가 있지만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예요. 종교적 소신이 발걸음을 국회로 이끈 이도 있습니다. 목회자였던 78살 강순원 씨.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후 예배당이 아닌 국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는 짓거리를 막아야 되고 창조의 질서를 지켜야 되고 낙태법에서는 법을 국회의원들이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항의하러 나온 겁니다. 민주당 정의당 그 친구들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찬성하니까 자기들은 정치적으로 하지만은 이거를 젊은 아이들한테 세뇌를 시킵니다. 항의도 어느덧 6년째. 사명을 수행하며 모욕을 당하는 것도 일쑤입니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 네가 키워라 그래. 날더러 네가 키워라. 왜 네가 참견하냐 이거지. 똑같은 어른들끼리도 그런 말하고 이러면 모욕인데 중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러면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뭐 좀 알고 그런데 내가 덜 서운한데 덜 안타까운데 모르고 그러니까 그들을 조종하는 인간들이 괘씸하다 이거지.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선 얼마나 많은 집회가 열릴까요? 2022년 서울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집회 수는 16,000여 건. 이 가운데 1,200여 건은 이곳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할에서 벌어졌습니다. 국회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많게는 하루에도 수십 건 열리는 겁니다. 벌써 수년째인 이들의 외침. 국회는 듣고 있을까? 그 앞에 시위하는 분들 취재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거 보실 때 좀 어떤 생각 드시나요? 아니 우리 저기 얘기 중에 일상,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그들은 언제부턴가 남들과는 다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이 만난 국회 앞 사람들은 누구보다 따뜻했고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돼야죠. 힘 있으면 힘으로 누르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누르고 돈이 있으면 돈으로 누르고 이게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건 짐승이나 똑같지 뭐. 사람으로서 사람이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고 싶은 건 결국 상식과 원칙.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들의 몸부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슈를 취재 기자가 선정해 소개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온 신예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꾸준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네, 먼저 이 딥페이크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자면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가짜, 페이크의 혼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하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생성형 AI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진짜 영상과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영상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합성 이미지를 더욱 정교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이 기술을 지인이나 연예인 얼굴을 나체 영상 또는 사진에 불법 합성해서 유통하는 범죄에 사용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는 지난달 인하대에서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에서 유포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는데요. 지난달 19일에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졸업생들이 후배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던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있었기도 했고요. 이후에 이 같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서울대, 인하대뿐 아니라 전국 지역 학교별로 세분화돼 많이 개설이 됐고 대화방마다 수천 명이 참여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은 이른바 겹지인방이라고 하는데요. 대화방 참가자들이 서로 같이 아는 특정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희롱이 이뤄졌습니다. 서울대, 인하대 텔레그램 사건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이 사태가 대학생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확인된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많았고 교사, 심지어는 여군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여군들을 상대로 한 대화방은 군복 사진과 일상 사진, 능욕글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화방에서는 일명 봇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활용해 캡처한 일반인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 유포했고요. 딥페이크뿐 아니라 직접 여학생의 신체를 찍은 교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학교 명단도 공유했는데요. 텔레그램의 지역, 학교 이름과 겹지, 지인 등의 단어를 함께 검색해서 대화방이 나오면 지인 능욕방이 있다고 보는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과 학교를 이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 명단이 공개되면서 불안감도 커졌는데요. 명단에 포함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회가 나서서 공지를 통해 개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게시글을 SNS에서 내리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 업체가 지난해 기준으로 약 95,800여 건의 딥페이크 영상을 분석했는데요. 온라인에 유포된 음란물의 주인공 53%가 한국 가수와 배우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인용해 외신에서는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다.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만연한 성희롱 문화 속에서의 기술 산업 발전이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 증가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지목된 것인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가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하다는 건데요. 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총 5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 피해자의 59.8% 그러니까 60%에 해당하는 315명이 10대였다는 겁니다. 딥페이크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에는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늘었습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중에서도 미성년자 비중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에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에서 지난해 75.8%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를 보더라도 73.6%로 높은 수준입니다. 범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검거율은 낮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허위 영상물 범죄 검거율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를 기준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는 전국에서 총 297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 중 약 49.5%에 달하는 146명이 검거됐습니다.
구속률은 더 낮은데요. 지난 3년간 허위 영상물 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12명에 불과해 구속률이 5%도 채 되지 않고 올해 구속률도 2.7% 수준인 4명에 그쳤습니다. 이 가해자들을 잡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 범죄가 이루어진 이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텔레그램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보다 수사기관의 접근이 까다롭습니다. 또 다른 SNS에 비해 보안성과 익명성이 높다는 특징도 수사가 차질을 빚는 원인이 됩니다. 텔레그램에 업로드된 영상물과 활동 내용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여군을 상대로 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단체방은 관련 보도가 나간 후 폭파, 그러니까 삭제가 돼버린 바람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가 직접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증거를 수집하거나 가해자들을 추적하는 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니 상황이 심각한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만큼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 기간을 선포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 종합 컨트롤 타워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범죄를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간주해 퇴학 등 고강도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ARS 신고 상담 패스트트랙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측과 직접적인 한라인 개설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여전히 반성은커녕 정부 대책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텔레그램의 협조 없이는 수사 진행이 어렵고 방을 폭파하면 되기 때문에 절대 잡힐 리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치는가 하면 경찰 수사 경험담과 수사 절차, 단속을 피하는 법을 온라인 카페 등 커뮤니티에서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현재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은 어떤가요? 이 현행법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처벌법의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에 영리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문데요. 처벌 규정이 생긴 2020년 3월 이후에 허위 영상물 혐의로 처벌받은 판례들을 보면 전체 120건 중에 절반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형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관련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양형 기준 또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지고요. 이런 경우에 범죄 유형이나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양형 기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딥페이크만 특정해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는 성폭력 처벌법에 반포 목적을 요구하고 있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를 통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더라도 유포할 목적이 없이 단순 소지만 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사실상 법 사각지대입니다. 관련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가장 큰 입법 공백의 문제가 만약에 배포할 목적이 전혀 없고 단순히 영상물을 합성하거나 또는 제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 영상물을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소지하고 구입하고 저장하고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음란한 영상, 이제 음향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두 법률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입법 공백을 좀 보완을 해줄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할 뿐만 아니라 소지,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고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네, 일상에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 피플에서는 화제의 사건을 인물을 통해 조명합니다. 최신 이슈는 물론 사회 전반의 해묵은 현안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플 주인공은 올여름을 뜨겁게 달군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자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입니다. 조나리 기자가 만났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 티몬 위메프 관련해서 형사랑 그리고 이제 회생 절차로 나뉠 것 같습니다. 형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그 관련해서 이제 고소인 겸 그리고 고소 대리인으로 저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자료를 추가로 지금 수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고소인 분들에 대해서도 진술서랑 그리고 뭐 추가 자료를 받고 있고요. 이제 뭐 서울경찰청 이제 본청으로 뭐 이첩을 하는 여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랑 뭐 병합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쪽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그 사건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압수수색 같은 게 들어갔고요. 티몬 위메프 경영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생 같은 경우에는 티몬 위메프 쪽에서 이제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다음 날에 뭐 보전 처분이랑 그리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고 해서 어떤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막는 조치가 시행되고 또 며칠 후에 바로 ALS라고 해서 자유구조조정협의라고 하거든요.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피지사들하고 여행사들 간의 법적 분쟁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서로 환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일단 지금 각 입장들을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지사 입장에서는 여행사항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계약이 있으니까 1차적 환불 책임이 뭐 피지사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여행사 입장에서는 뭐 정산 대금이 여행사로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계약의 이행 책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환불 책임까지 다 지는 것은 좀 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법적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사실 뭐 양쪽에 다 어떤 계약서라든가 뭐 그리고 약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보니까 제가 뭐 현재 단계에서 뭐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결론을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여행사에서 소비자들께 뭐 재결제를 요구한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계약 이행을 이제 거부한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에서 결국에는 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티몬 위메프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하지만 또 어쨌든 여행사 또 이 부분에서 책임이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또 뭐 자금 흐름이 어떻게 갔느냐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뭐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뭐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면밀하게 뭐 보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기의 어떤 고의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일단 뭐 이 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기 뭐 직전 거의 한 10일 전부터 이제 어떤 프로모션이라고 해가지고 입점 업체 분들께 뭐 이렇게 참여를 해서 물품을 많이 판매하시도록 독려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뭐 평소에 안 해주던 프로모션을 해서 그런 이제 결제 대금이 거의 뭐 10배 뭐 이상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주문 상품권이라 그래서 어떤 상품권을 미리 샀다가 나중에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량으로 상품권도 판매를 했는데 이런 그 물량 자체가 그 직전에 갑자기 증가를 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애초에 이 돈을 받아서 정말 정산 대금을 준다거나 상품권에 어떤 결제를 해줄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딘가에 다른 데로 유용할
그런 어떤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형사 고소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형사 절차라는 거는 이게 내 돈을 직접 받고 내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의 돈을 달라, 내 피해를 보상해달라, 혹은 뭐 계약에 따라 이행해달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왜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하느냐? 크게 두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쨌든 형사 고소를 하고 최종적으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 정말 내가 사기 피해자다라는 것이 어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민사소송을 할 때 그 피해를 입증하는데 조금 용이할 수가 있어요. 뭐 형사 판결로 내가 피해자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런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명령 신청이라고 해서 이 형사소송에서 피해를 지금 피해자로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뭐 간이하게 그런 민사 배상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은 나중에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인 액션 중에 하나로 형사 고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좀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현 상황으로는 사실 티몬 UMF가 과연 재산이 있느냐, 그리고 또 민사적인 조치는 이제 회생 절차 때문에 그 보전 처분이랑 그리고 포괄적 금지 명령으로 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근데 다만 특히 이제 그 지금 피해자 중에서 뭐 소비자 피해자도 계시지만 또 입점업체 피해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조치, 그러니까 회생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또 형사 고소를 통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문을 확보를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티몬 UMF가 뭐 예를 들어서 정상화 된다거나 아니면 경영자들의 어떤 개인 재산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을 할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의 민사소송도 지금 염두는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티몬과 UMF 회생이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이유하고 현 시점에서 입점 업체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 지금 회생 과정에서 ALS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이게 뭐 과연 잘 될 것이냐, 그 이후에 회생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실익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저한테도 상담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가능성이 막 아주 높다, 뭐 무조건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거는 좀 과장을 하는 거고, 사실 높지는 않지만 그 이미 자율구조조정협의 그 ALS 단계에서도 그래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 10에서 20% 정도는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실제 이제 그 브룸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유통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운영하는 메시코리아라는 이름의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도 어려움에 처했는데 나중에 이제 ALS 이런 걸 거치다가 뭐 투자자로 한국야쿠르트 이제 HY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인수자로 나타나서 그 돈을 자금을 투입을 해서 회사가 결국에는 좀 정상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사실 지금 저희 법무법인 10이랑 같이 하고 계시는 그 법무법인 린의 최효정 변호사님도 이런 딜을 직접 관여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ALS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회생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채권액이 깎인 상태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그 회사를 살려낸 인수자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인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티미포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개선할 점에 대해서 기업과 제도, 소비자 측면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뭐 소비자분들이 뭔가 뭐 부주의했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입점업체도 마찬가지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회사고 뭐 나라에서도 관리 감독을 하는 회사인데 뭐 믿고 하신 거니까 그럼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특히 가장 피해가 큰 쪽은 입점업체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막 정말 정산대금을 억 단위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정산 주기가 굉장히 길다는 점입니다. 뭐 거의 뭐 2달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도록 제도적인 어떤 규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정산 대금이라는 건 사실 결국에는 줘야 되는 돈인 건데 이 돈을 어떤 에스크로를 한다거나 지급 보증을 받지 않고 뭐 다른 목적으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에스크로 의무화라든가 아니면은 또 지급 보증 보험 뭐 가입 의무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티몬 캐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상품권 선주문이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런 상품권들이 나중에 정말 지금 가치가 없어져서 또 문제가 생긴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사금융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떤 뭐 규제를 좀 강화를 하고, 또 발행 총량에 대해서도 마치 이제 은행에서도 뭐 대출을 해줄 때 제한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도 발행 총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네.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은 지금 소비자분들도, 그리고 또 특히 입점업체 분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 피해액이 크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굉장히 좀 절망스럽고 되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그러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지금 당장 내 피해를 다 회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입점업체 분들은 정말 이제 내 회사, 내 직원들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회복 가능성이 얼마나 높느냐 부분에서는 회의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생 절차에도 참여하고 다른 조치들도 뭐가 있을지 적극적으로 좀 탐색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마음이 더욱 아플 텐데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누가 재산을 얼마 가져갔는지를 두고도 다툼이 있기도 하지만, 누가 부모님을 더 잘 모셨는지를 가지고도 논쟁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주로 모셨으니 그만큼 보상을 더 받아야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부모님을 모시는 행위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상속분에 도움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완벽한 상속, 오늘은 법무법인 율쌤의 허용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상속 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재산을 더 가져갔느냐, 이런 걸로도 물론 다툼이 있기도 하지만, 누가 부모님을 더 모셨느냐, 더 보살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도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속 재산에서 이러한 다툼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누가 상속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갔느냐, 그 부분은 상속법상 이제 특별 수익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누가 더 부모님을 모셨느냐 하는 부분은 통상 기여분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받아간 재산, 즉 특별수익은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되어서 이렇게 미리 상속을 받은 사람들은 상속 개시 시 자신이 받아가야 될 상속분에서 그만큼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상속분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기여분의 경우는 망인을 모시는 데 기여한 노력, 그 기여분을 재산적으로 평가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특별수익하고 기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기여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은 부모님을 모신 대가,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기여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주로 부모님을 모신 데 대한 그런 대가, 그런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기여분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즉, 부양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기여분이란 상속 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혹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 시 고려하는 상속법상 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에 따르면 부양,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 역시도 기여분의 내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간단하게 말하면 이 기여분이란 재산적 기여와 부양,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나눌 때 이러한 기여분 주장을 언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 기여분 주장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시 하게 되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할 때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요. 네. 제가 알기로는 망인을 부양을 하거나 아니면 재산적으로 기여했다면 상속재산을 좀 더 주도록 하는 것이 기여분의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도 이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분명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도 기여분을 인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판례가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여분의 대상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네. 이는 민법 제 1008조의 2 기여분 조항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여분 조항에서는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여분이 상속재산 당시에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라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는 절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절차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재산을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비해서 많이 가져간 그런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까지 침해하고 있을 때 이 다른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더 받아간 상속인에 대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이미 넘어가 있는 재산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여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기여분을 인정할 때 망인의 사망 당시에 망인 명의재산에서 기여도만큼 재산을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 상속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환 청구하는 이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군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 기존까지는 그러한 해석이 기여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 2 문헌 해석에도 합치하였고 판례 역시 같은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유류분 소송에서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최근에 이제 그런 취지의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해석되는 그런 판례가 나온 후 이를 유류분에서도 판례가 기여분을 인정하였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역시 앞서 말씀드린 민법 조문상 기여분은 망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판례가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정면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해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네, 유류분에서 기여분을 인정하는 듯한 판례가 나왔다고 하셔서 이 판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판례는 2022년도에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요. 사건 번호는 2021-230083 판결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것입니다. 해당 판시에서 법원은 기여분이 있는 상속인에게 망인이 그 대가의 의미로 증여를 한 것이라면 이는 특별수익, 즉 상속분의 성급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모님이 생전에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드리고 부모님이 그 대가로 어떤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을 증여로 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즉 부양을 한 것도 어떤 일을 한 것처럼 평가를 해서 부양을 한 대가로 어떤 증여 혹은 돈을 받았다면 이것을 증여가 아닌 정당한 거래관계처럼 해석을 하여 이러한 판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보면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의 경우에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것을 판례의 태도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판례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조금은 허무하게도 앞으로는 이러한 이 해당 판례에 대한 판례 해석은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유류분 전반에 관해서 이제 위헌성 여부를 한번 판단을 했는데요. 이 기여분 관련해서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여 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까지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기여 상속인에게 보상을 하고자 하였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헌법 불합치의 주된 결정 이유였습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해당 헌재 결정문에서도 앞서 본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였다는 점입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기여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열렸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만으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을 하라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유류분 청구 소송 시에도 기여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법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해도 앞서 언급한 판례와 또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유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때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도 이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해당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을 하면서 유류분을 인정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도 있었기 때문에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보다 이전에 비해서는 유류분 청구 소송 시 기여분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여분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 소송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여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구체적인 규정을 민법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특별한 부양 혹은 특별한 기여라고 추상적인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한 특별한 부양 내지 특별한 기여가 어떤 것인지는 해석론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특별한 기여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부양한 것을 기여분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민법상 배우자는 상호 동거 그리고 부양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자와 오랫동안 동거하였거나 오랫동안 간병하고 부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특별한 부양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은 민법상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부양이다. 따라서 기여분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따를 때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강도의 병간호 혹은 그런 병간호에 들어가는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입증되고 이것이 인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럼 같은 원리로 자식들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어려울까요? 예, 판례는 성년인 자식의 경우는 이제 배우자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성년인 자식의 경우도 민법상 직계혈족으로서의 부양 의무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이러한 성년 자식의 부양 의무는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2차적 부양 의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인 자식이 부모님을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부양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우에 비해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민법상 부양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아니라면 민법상 의무를 뛰어넘는 정도의 부양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재산적 기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 재산의 유지 증가에 힘쓴 것을 특별한 재산적 기여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할 것이고, 반면에 자식들이 부모님의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보다 특별한 재산적 기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상속 분쟁에 있어서 문제되는 기여분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해주신 허용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